내 못은 없다.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55입니다. 30년 전 25의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당시 49이셨죠. 당신의 남편을 10년 전에 일찍 여의고 세 자녀를 혼자 키워내신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첫째 아들, 제 남편 민호, 둘째 딸, 시누이 민정, 셋째 아들, 시동생 민수, 시어머니는 큰아들인 제 남편을 유난히 아꼈습니다. 장남이니까 책임이 무거운 아이라며 늘 특별히 대하셨죠.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며느리로서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김치전, 나물 반찬들, 매일 같은 메뉴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번도 맛있다는 말씀도 안 하셨죠. 이 정도면 먹을 만하네.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시동생 민수가 대학에 들어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제가 하던 소규모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옷가게였는데 막 자리를 잡아가던 참이었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등록금이 급해. 큰 집이 도와줘야지. 남편은 미안해했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인데요. 나중에 민수가 잘 되면 되죠. 그렇게 400만 원을 보탰습니다. 당시로는 큰 돈이었죠. 시누이 민정이가 이혼할 때도 우리 집에서 1년간 지냈습니다. 두 아이까지 함께요. 저는 내 식구 밥을 매일 챙기면서도 한마디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내가 다시 일어서면 꼭 갚을게. 민정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 일어선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진 건 5년 전 칠순을 앞둔 때였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고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하던 그날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환자분이 깨어나셔도 일상생활이 어려우실 겁니다. 누군가 계속 옆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민정이는 직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신혼인데 아내가 임신 중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엄마는 내가 봐줘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당연하죠. 시어머니는 3주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을 쓸 수 없으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옷 갈아입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모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하루 24시간을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렸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모시고 가고 밤에 잠꼬대 하시며 헛손질하실 때면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옆에 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민호, 민호 불러. 당신이 부르시는 건 항상 아들이었습니다. 5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제 머리에는 하얀 머리카락이 늘어났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지면서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취소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열이 나시거나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시면 모든 걸 팽개치고 달려가야 했습니다. 남편 민호는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지친 얼굴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곤 했죠. 여보, 고생이 많아. 내가 미안해. 가끔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한 건 알지만 함께 짊어지지는 못하는 사람. 그게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누이 민정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과일 한 박스 들고 와서는 30분 정도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니,
엄마 잘 모셔줘서 고마워. 우리는 정말 바빠서 못 오는데. 시동생 민수는 더 심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 형수님,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저의 몫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폐렴으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오신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이제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심장도 좋지 않고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이 자주 찾아뵙는 게 환자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족들 모두 바빴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날 밤 병실에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이,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수고했다.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들은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많이 못 남았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민호, 민정이, 민수, 불러줘. 네, 내일 다 오라고 할게요. 아니, 지금 불러.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세 남매가 병실에 모였습니다. 민호는 출장에서 급히 돌아왔고 민정이는 놀란 얼굴로, 민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밤중에. 시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들어 세 자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내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들어. 다들 내 말 들어. 시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집이랑 예금이랑 다 나눠줄 거야. 세 남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괜찮으세요. 하지만 민정이의 눈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죠. 유원장은 변호사한테 맡겼어. 내가 가면 그때 열어볼 거야. 엄마, 그리고 수진이. 시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나중에 내가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니 무슨.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그게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 시어머니의 옛 직장 동료들, 친척들, 모두 시어머니의 인생을 추모했습니다. 고인은 정말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세 자녀를 혼자 키우신 훌륭한 어머니셨죠. 마지막까지 자식 생각만 하신 분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받았습니다. 상주는 큰아들인 민호였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한 건 저였습니다. 음식 준비, 부의금 정리, 조문객 응대. 민정이와 민수는 가끔 나타나서는 울다가 사라졌습니다. 언니, 나 너무 슬퍼서 못 있겠어. 밖에 나가서 좀 쉴게. 민정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전화를 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49제를 지낸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 개봉을 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하고 차가운 분위기였습니다. 4명이 탁자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민호, 민정, 민수 그리고 저. 변호사는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천천히 개봉했습니다. 고 박순자 여사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듯한 정적. 첫째, 강남구 파트 34평은 차남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둘째, 예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딸 김민정에게 상속한다.
민정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셋째, 나머지 예금 1억 원과 시골 땅 300평은 장남 김민호에게 상속한다. 민호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에게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은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수진아, 내 몫은 없다.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내 방 서랍 깊숙한 곳에 봉인된 봉투가 있다. 거기 열쇠가 들어있다. 그 열쇠로 금고를 열어라. 은행명은 한은행, 금고 번호는 3-1204, 모든 것은 그 안에 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 엄마가 은행 금고를 가지고 있었어? 1억 원이 더 있는 거 아냐? 민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그건 형수님 몫이라잖아. 유언장에 그렇게 쓰여 있었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와 민수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옷가지들, 약 봉지들, 오래된 사진들. 5년간 매일 들어왔던 방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너무 낯설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옷가지 서랍, 화장품 서랍, 서류 서랍, 그리고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수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행 금고, 열쇠와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내용,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30년간 고생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미안하다. 내 몫은 없다고 했지. 집도 돈도 땅도 주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진짜 남기고 싶은 건 따로 있다. 금고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걸 보고 나면 너는 이해하게 될 거야.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냉정했는지, 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준다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 너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뭔지. 꼭 혼자 가거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순자.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금고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은행에 갔습니다. 금고 3-1204번을 열어야 하는데요. 신분증과 열쇠 확인 부탁드립니다. 절차를 거쳐 금고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금고 문을 열자 안에는 두꺼운 봉투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에는 1단계 진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에는 2단계 증거라고, 세 번째 봉투에는 3단계 선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들이 충격적일 거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라. 3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니? 순박하고 착한 시골 처녀,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이. 나는 그게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내 자식들이었어. 민정이는 내가 온 지 1년도 안 돼서 나한테 물었다. 엄마, 언니 친정이 부자라며? 언니 친정에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해봐. 민수는 더 심했지. 형수 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사업 미천 좀 대달라고 해봐요. 심지어 민호, 내 남편까지. 엄마, 수진이 친정에 사정 좀 해봐. 내가 말하면 수진이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내 자식들은 내가 가져온 지참금 500만 원을 이미 쓰고도 더 원했어. 나는 그때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자식들로부터 지켜야겠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너에게 냉정하게 굴었어. 너를 우리 집 ATM 기계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수진이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돈 문제로 기대하지 마. 나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못을 박았지.
민정이가 이혼하고 왔을 때 너희 집에 1년 있었지? 민정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엄마, 언니한테 생활비 좀 달라고 해. 언니는 돈 있잖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 민정아, 내 생활비는 내가 벌어라. 수진이한테 기대하지 마. 민수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돈을 보탰다는 거 알아. 그때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지만 내가 화를 낸 건 너한테가 아니라 민호한테였어. 민호야, 수진이 가게까지 정리하게 만들면서 동생 등록금 대는 게 당연한 거냐? 민호는 그때 처음 정신을 차렸지. 나는 내 노후자금에서 2천만 원을 꺼내 내 통장에 넣었어. 내가 모르게. 이건 나중에 수진이가 힘들 때 쓸 수 있게 해줘. 민호에게 그렇게 부탁했지. 수진아, 내 통장 보면 30년 전에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2천만 원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단다. 저는 편지를 읽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통장. 저는 그 통장을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집 올 때 만든 통장인데 민호가 관리한다고 해서 맡겨뒀거든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년 전 내가 쓰러졌을 때 민정이와 민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 엄마 간병은 형수님이 하는 게 맞죠. 장남 며느리니까 그렇게 말하더구나. 나는 병실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 그리고 속으로 결심했지.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한테 재산을 나눠주되 수진이에게는 다른 걸 줘야겠다. 수진아, 내가 5년간 나를 돌본 건 의무가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진짜 가족이 하는 거였어. 내 친자식들도 못한 걸 너는 해줬어. 그래서 나는 내게 가장 소중한 걸 주고 싶었단다.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2단계 증거.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 1 통장 사본, 제명의 통장, 30년 전 날짜, 입금 박순자 마이너스 2천만 원, 문서 2 민정 차용증, 나 김민정은 박순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립니다. 2010년 3월. 하지만 갚았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문서 3 민수 차용증, 나 김민수는 박순자로부터 사업 자금 1,000만 원을 빌립니다. 2015년 8월. 역시 갚았다는 표시가 없었습니다. 문서 4 메모장, 시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쓰인 메모들. 2018년 3월 민정이 전화. 수진이 돈 좀 빌려달라고. 거절함. 2019년 12월 민수 전화. 형수님 부자니까 용돈 좀 달라고. 거절함. 2020년 5월 민호 면전에서 혼냄. 수진이 허리 디스크인데 병원도 못 간다고. 병원비 내가 냄. 한 줄 한 줄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저를 지키기 위해 일부러 냉정하게 구셨던 거였습니다. 문서 5 시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24년 2월 10일. 오늘 수진이가 밤새 나를 돌봐줬다. 내가 자꾸 헛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이 아이가 한숨도 못 잤을 거다. 아침에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 그래도 웃으며 말하더라. 어머니, 아침 드셔야죠. 미움 쑤었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뭘 해줬나? 30년간 제대로 된 칭찬 한마디 안 했다. 아니, 못했다. 내 자식들이 이 아이를 이용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 내가 진짜 고맙다는 걸, 내가 진짜 미안하다는 걸, 그리고 이 아이에게 내가 준비한 게 있다는 걸.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수진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수진이에게 더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이 아이를 딸처럼 사랑한다. 아니, 내 친딸들보다 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줬으니까.
저는 금고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한참을 울고 나서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3단계 선택. 안에는 2개의 봉투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진에게, 다른 하나는 세 자녀에게. 먼저 수진에게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수진아, 여기까지 왔다면 너는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거다.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이 금고 안에는 내가 평생 모은 비밀 통장이 들어있어. 3억 원. 내가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로 벌었던 돈이지.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이 돈은 전부 내 거다. 유언장에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해. 내 자식들이 알면 너를 괴롭힐 게 뻔하거든. 형수님,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언니, 우리도 엄마 자식인데 그런 말들을 들을 게 뻔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어. 오직 너만 알 수 있게. 수진아,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던 것들을 해라. 너는 30년간 우리 집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 더. 세 자녀에게라는 봉투도 있지? 그 안에는 내가 자식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 그걸 읽어볼지 말지는 내가 선택해. 읽어본 후 자식들에게 전해줄지 말지도 내가 선택해. 나는 그 선택권을 너에게 주고 싶어. 왜냐하면 너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현명하고 착한 사람이니까. 수진아,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마이너스 어머니 박순자.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세 자녀에게라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박순자가 세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민호, 민정,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수진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기로 선택했다는 뜻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부끄럽다. 내가 너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민호야, 너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많은 걸 받았어. 하지만 정작 책임은 수진이에게 떠넘겼지. 내가 아플 때 너는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했어. 하지만 수진이는 밤잠을 설쳐가며 나를 돌봤단다. 너는 좋은 남편인가? 수진이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나? 민정아, 너는 이혼하고 힘들 때 형네 집에 1년을 있었지. 수진이가 아무 말 없이 너와 내 아이들을 돌봐줬어. 하지만 너는 일어선 후로 연락도 잘 안 하더구나. 명절 때 30분 얼굴 보이는 게 전부였어. 그러면서 유산 분배는 챙기더라. 너는 좋은 동서인가? 민수야, 너는 막내라는 이유로 많은 걸 용서받았어. 대학 등록금도 사업 미천도. 하지만 한 번이라도 갚았나? 형수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라도 제대로 했나? 너는 이제 아이 아빠야. 내 아이들이 너처럼 자라길 바라나? 나는 너희 셋에게 유산을 나눠줬어. 하지만 진짜 유산은 따로 있단다. 수진이야. 수진이가 우리 집에서 보여준 헌신, 인내, 사랑. 그게 진짜 유산이야.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수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로 대접하거라. 만약 이 편지를 못 읽게 된다면 그건 수진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뜻이야. 너희가 몰라서 편한 게 낫다고 판단한 거지. 어느 쪽이든 수진이에게 잘하거라. 그 아이는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마이너스 엄마. 저는 두 편지를 들고 금고실을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편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제 가슴속에만 묻어둬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관문을 열자 민정이와 민수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어디 갔다 와? 은행 갔다 왔어. 혹시 금고 열었어? 민수가 눈을 빛냈습니다. 응, 뭐가 있었어? 돈? 귀금속? 그건 형수님, 우리도 가족인데 숨기면 안 되죠.
민정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들 왜 이래? 오빠, 형수님이 엄마 금고 열었대. 수진아, 뭐가 있었어? 새쌍의 눈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있었어. 편지, 돈도 있었어. 얼마? 민수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3억? 뭐? 3명 모두 소리쳤습니다. 3억이면 그거 나눠야 하는 거 아냐? 엄마가 우리한테도 주려고 했을 거야. 형수님, 그거 혼자 가지면 안 되죠. 시끄러운 목소리들. 저는 조용히 가방에서 2개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 하나는 나한테, 하나는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읽어볼래? 3명은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민호가 먼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3명은 돌아가며 어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민정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침묵.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구나. 오빠,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셨을 줄 몰랐어. 나는 그냥 수진이가 당연히 해주는 줄만 알았어. 민정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나 너무 이기적이었어. 힘들 때 도와주고 일어서니까 연락도 안 하고. 민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형수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형수님이 가게까지 정리하신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받기만 했어요. 3명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어. 수진아, 정말이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너희들을 돕는 것도. 그래도 하지만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외로워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거야. 저는 어머니가 제게 쓴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3명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수님, 3억 형수님 가지세요.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맞아. 언니가 가져야 해. 엄마가 언니한테 준 거잖아. 민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정신 차리고 살게. 앞으로는 내가 힘들 때 내가 먼저 알아챌게. 약속해. 계절이 바뀌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갔고 제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민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안부를 묻고 가끔은 같이 차를 마시자고 했습니다. 민수는 예전에 빌렸던 돈을 갚겠다며 매달 조금씩 입금했습니다. 천천히 갚을게요라며. 저는 3억 원 중 일부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카페라고 이름 붙였죠. 카페 한쪽 벽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 그 아래에는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마이너스 박순자.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그 글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손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진작 잘해드릴 걸 그랬어요. 저는 며느리인데 이 글 보니까 힘이 나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 우리 4식구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산소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희 많이 변했어요. 수진이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정이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형수님 카페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형수님 행복해 보여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책임감 있는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절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잘 이해해 주셨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내일 시댁에 처음 가는데 너무 떨려요. 그래요? 첫 인사? 네. 시어머니가 무섭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커피를 내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려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사람이에요. 며느리가 행복해야 아들도 행복하다는 걸 아세요. 진심을 다하면 그 마음은 반드시 전해져요. 언젠가는요? 네, 언젠가는. 그 여성은 고맙다며 커피를 마시고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의 마지막 일기 -45에 발견됨. 2024년 3월 1일. 오늘 수진이가 봄꽃 화분을 사왔다. 어머니, 봄이 왔어요. 그 아이는 늘 계절을 알려준다. 나는 이 아이에게 평생 빚졌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내가 모은 전부를 주는 것. 그리고 내 자식들이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것. 수진아, 내가 이 일기를 보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꼭 알아줬으면 해.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딸이었지만 너는 내 진짜 딸이었어. 사랑한다. 우리 딸.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자막이 떠오릅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다. 그리고 진짜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당신의 며느리는 안녕하신가요? 당신의 시어머니는 안녕하신가요?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한 가족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